예, 지금부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두 번째 시간으로 시범 실시 주민자치의 실태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송세혁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주민자치 중앙회 세션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시범 실시 주민자치의 실태와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대학교의 김찬동 교수께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김찬동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토론자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우리 최인수 박사님, 동국대학교의 최봉석 교수님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비전 포럼의 최홍재 선생님 소개합니다. 조경숙 주민자치회 여성회장님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김찬동 발표자께서 30분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김찬동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를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서 실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앞으로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지방자치법이 정부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개정 중에 하나가 주민주권에 입각하여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라고 이런 방향들을 취지들을 이렇게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속에서는 한 조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이 주민주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특히 주민들의 자치권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 정책 집행이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이 법이라든지 제정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제가 준비하였던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제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개정 조항들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개정안에 보면 법 26조에 주민자치의 규정이 있었고 또 기능으로서 5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망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선정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도 주민자치가 과연 제대로 제도 설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인가, 주민자치다운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주민단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자치다운 자치라기보다는 행정, 읍면동에 주어져 있는
행정사무들을 위탁 처리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주민자치 모델에 있어서 협력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제로는 행정에 있어서의 그것을 협의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 불과한 것이지 그게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자치를 자치답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고 하면 걸린 생활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돼야 되고 이런 이 걸린 생활정부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의에 있어서 앞으로 뒤쪽에서 제가 얘기할 부분도 기본 논점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 이 자치 시민사회 영역과 국가사회 영역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어토노미라고 하는 것과 국가사회 영역에 있어서의 가버먼트라고 하는 이 상호 관계성이 물론 협력해야 되고 또 역할 분담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시민사회 영역의 부분들을 행정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체를 이렇게 해버렸고 또 중앙정부 중심의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읍면동이나 통리계층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영역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부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주권 패러다임 하에 있어서 그러면 주민자치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1차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행정관료 결국 이런 행정 중심으로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행정관료제 입장에서는 현재 이 주민자치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리고 오늘은 이런 학회이니까 또 학계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제안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관점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장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라고 할 때 보통 자치의 3요소, 4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요소라고 할 때는 구역 주민에다가 지방정부 자치권, 지방정부가 있어야 이게 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치라고 하면 자신의 생활구역에 대한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 자치정부를 통하여서 주민들의 공동생활이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되어져 있는 것이 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생활구역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버텀업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구역부터 시작해서 그 상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구역, 국가구역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되어져야 이 각각의 구역에 대한 자치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한국의 구역 시스템을 보면 국가 전체에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라고 하는 5층제 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자치의 물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광역시도하고 시군구에 불과하고 읍면동이라든지 통리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대의자가 선출을 하거나 또 직접 총회를 통하여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결국 행정관료제의 읍면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이 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주민의 자치권을 대체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한국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계보의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영미계나 이런 데를 보면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 주도로 지방정부를 결성해서 자치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전통이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중앙 집권적인 이런 이 전통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인식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에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특별법이 시군구 통합의 보완제로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주민자치 패러다임의 지방자치 제도로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주민자치를 하기보다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의 기본적인 의미가 셀프 거버먼트라고 이렇게 할 때 지방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의 지방자치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정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권리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집행기구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니시오 같은 경우에도 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치와 집단의 자치와 공동사회의 자치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은 오토노미 자율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통치, 셀프 거버먼트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율이나 자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자주 입법권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가 아니다. 재량 권능이 없는 것도 자치가 아니다. 또 자기 제어 능력을 구비하여야 자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런 집단이나 공동사회의 자치라고 할 때 이런 개인적인 과제 영역과 공공적인 과제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거냐, 공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할 거냐, 몇 사람이 할 거냐, 구성원 전체가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독재제라든지 과도제라든지 민주적 되게 되는데 우리가 헌법이 기본적으로 민주정을 채택한다라고 하면 집단의 이런 공공의사들을 자기 통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자주 입법권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라고 할 때 그 구성원들의 공동적인 이런 이 법이라든지 이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그걸 우리가 이 자치 입법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 자기 제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주민자치는 결국 자기 통치 혹은 민주주의와 동의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는 현재 주민자치를 많이 논의를 하면서도 이런 논의가 약했던 거고 시민사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의 무브먼트와도 하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거죠. 시민사회 입장과 행정관료제의 이런 입장들이 대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학계라든지 어떻게 이런 논의 과정들 속에서 참여하고 제안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를 아주 이상적으로 개혁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이런 선택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주민자치 패러다임이 입각하여서 이 지방자치를 법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학자나 연구자들도 실제 현실에 이런 워킹 그룹이나 주민자치 시범 실시를 제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완전 이상적인 얘기만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현실에 있어서의 행정 관료제라든지 또 기존의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야기다라든지 이걸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딜레마 이런 것들에도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아무튼 이 학계의 논의를 통하여서 주민자치에 대하여서 과연 어떻게 지금 법에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담론의 큰 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장에 있어서 그러면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대한 실태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앞서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시도를 했던 데가 서울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2012년도에 주민자치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게 주민자치의 씨앗 뿌리기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가 2015년도에 찻동 사업이라든지 마을 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서 만들어봤던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협력형의 틀 속에서 되어지다 보니까 행정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범 실시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17년부터 해서 22년까지 해서 전 동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424개 전체를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지원 조직하고 인력을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동별로 한 명의 상근 지원 인력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행정의 노력이 처음에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재원이나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의 아킬레스건인 재정적인 기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진전된 제도 설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19년 이후에 이렇게 보면 주민시의 개인균등 징수분을 활용해서 주민총회 운영비라든지 자치계획 실행비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2020년부터는 자치회관 대관료나 수강료 등을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뭔가 재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주민총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5세 이상이 이렇게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서울형 주민자치가 동 단위에 있어서의 수기 공론장이 되어져서 지역의 문제들을 수기하는 이런 구조도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무튼 해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계획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거고 2017년도에는 혁신 읍면동 추진단을 설치를 해서 팀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이것이 국회에서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면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행안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19년이나 20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결국 그 어떤 사업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행안부뿐만 아니라 특히 국토부가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가지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 복지부에 있어서의 돌봄 이런 사업들과 연결을 하여서 이 공모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직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로 복지 쪽이 이렇게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 전달 체계 개편이라든지 읍면도 현장복지 강화 이렇게 되면서 주민자치와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주민 관점의 지역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분야들에 있어서 추진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면 행안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이라고 하는 4천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협력 체계들도 보면 시군구, 읍면동 담당부서, 주민자치회, 지역 내 사업 관련 단체와 기관이라고 하는 4영역에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간호 인력들을 처음에 하면 배치를 했고 주민자치 인력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기본형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해서 복지 3, 간호 1, 자치 1 이렇게 되어져 있다가 결국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지직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리를 충원하도록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복지직이 최소 4명이 되어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 쪽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런 이 지원 업무 분야에 있어서 업무 계획들을 보면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주민자치의 제도 근거 마련이라든지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재원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 참여에 공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의 행정운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행안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 설계들이 행정조직이나 지원조직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행정관료제의 확장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치권을 부여하는 주민자치의 본질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향적으로 이런 추진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남도라든지 대전시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의 발마 일동 사례를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범 실시를 했던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8월 달에 보면 주민총회도 실시하고 했는데 예산 관련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면 2년간에 한 2억 6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는데 지원관이나 간사의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사무실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이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 처리장 처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앞서서 이렇게 했던 이 서울시 독산동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독산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동 전체에 60개 블록별로 이런 이 쓰레기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두고 관리인에게 또 30만 원 인건비를 주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갈마 일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장소를 한 5개인가 4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실제로 인근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이 주민자치회 쪽에서 이렇게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으로서 이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를 할 때 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하다 보면 이게
예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게 주민자치로서 과연 자치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들이겠습니다만 거기 주민자치회 회장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주민자치 쪽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거나 하면 미묘한 갈등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관료 직원들의 의견에 좀 밀린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장벽과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이렇게 하면서도 무력감을, 의사결정권을 동행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제화하고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시범 실시 사례들을 뭐 여기는 몇 가지 한정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학교 논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한국에 적합한 이런 방향, 정책 지향 방향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장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러프한 큰 방향이어서 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법률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한번 하겠다, 버텀업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개념들이나 요건들, 방향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 자치의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자치를 경험하고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는 첫째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서 안전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 육성이 되어지고 시민들이 자치 경험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이 역량이 구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정관료제에 지속적으로 지배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이 시민 활동을 하다가 이런 이 최근에 정부의 어떤 위탁이라든지 수사들을 보면 시급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라든지, 또 시민사회가 정부 관료제 블랙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가 공동체 자치에서 지방자치 정부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자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타운미팅이라든지, 타운미팅을 통하여서 주민들의 이런 역량들을 키우고 자치력, 걸린지역 사회에 대한 자치력이 함양이 될 건데, 이게 있기 때문에 상위정부인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의 행정관료제적인 사업들이 내려오더라도 그거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게 되고 좋은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대학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을 단위에 있어서 일부 많이 우리 최근에도 정치학계나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화국의 개념, 민주공화국의 개념이 국가 단위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들의 생활 영역들 속에서 과연 이 공화국이라고, 공화적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에 대한 제도 설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 서비스, 특히 비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행정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들고 부담을 하고 하면서 총회적인 참여가 될 수 있어야 이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의 이런 이 마을공화국의 개념들, 자치 영역들이 길러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앞으로의 주민자치 관련한 법제가 되어질 때 있어서의 이 세 가지 정도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또 다른 우리 이 영역과 경험
속에서 한국의 주민자치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아무튼 좀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면서 입법이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 마지막으로 보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권자인 주민들이 깨어나게 하고 그것을 조직화할 수 있는 상향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구축할 건가. 이게 과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주민주권을 구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민자치 조항은 빠져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뭐 참여권을 규정한다고 했지, 참여권을 넓힌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위탁 처리니 뭐 협의니 뭐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례를 분석하셨는데 특히 강조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보완하자. 그것이 아마 주민자치 역할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자치제에서 지방자치정부로 이행을 하자. 결국 이것은 법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뭐 자치입법권 다 부여하는 자치결정권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주 상당히 눈에 확 띄는데 마을 단위의 공화국으로 나가자. 야, 이거 참 굉장히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 자체는 저절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리아 비전 포럼의 최홍재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바쁜 일이 있어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토론을 듣고 다음 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가주시죠.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코리아 비전 포럼 인증실장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원희룡 이사님을 모시고 정부특별보좌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험대 와서 공부하고 가라 이런 취지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진짜 맞지하시면서 잘 새겨들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게 돼서 양해를 구하고요.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찬동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혼재되어 있는 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 주민자치나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법이 이제 국회 상정이 돼 있고 곧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재근과 김찬동 교수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주민자치의 본래적 기능이나 본래적 본질을 좀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측면이 꽤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로는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전히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재정에서부터 임원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행정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시정이 돼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자치하는 그런 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김찬동 교수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이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번에 법제정을 일단은 이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법제정이 되도록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고 여기에 이제 박사님들과 주민자치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의 지혜가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이제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표현으로 돼서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부와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행정이 주민들을 끌고 가는 모양이었다면 주민자치와 행정이 잘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규정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재정 자립이나 재정 자율 문제가 관건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계속 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정부의 행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갖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부금을 갖거나 해서 주민자치가 재정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할 경우에는 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이나 수수료 같은 거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가 재정 자율성을 갖고 두 발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공화국 아주 좋은 제안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전통적인 어떤 농촌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고 수가 도시 사회에서 이게 뭐랄까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주민과 결합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세분화되고 좀 소규모화해서 그러니까 좀 실제로 주민들과 함께 결합하는 그런 단위들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실제적으로 해낸다면 김찬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화국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짧은 소견이고요. 선생님들 말씀 더 경청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재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보완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편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주민자치와 행정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재정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 가지고 회비를 걷든 뭐 어떻든 간에, 그리고 협업을 할 때는 서로 어떻게 그 경비를 분담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공화국을 하기 위해서는 참 바람직한데 소규모화하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우리 최인수 박사.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무원 최인수입니다. 연구원에서 한국지방행정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대학부의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원이고요. 이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주민자치, 주민자치에 이럭저럭 여러 가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계속 나오는 주민자치 공동체 추진단, 지금 이제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좀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문이 있는데 일단 토론문 전에 금산동 교수님 이렇게 딱 발제하시면서 딱 드는 느낌이 학자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논리적 이론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학자구나. 저도 학위가 있어서 저도 이제 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이제 한편으로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이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계속 마을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연구하다 보면 현장의 중요성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제도의 변화보다 현장의 변화가 늦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이 더 빨리 변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있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한편으로는 행정이 이제 나서면 이제 탑다운의 방식을 행정이 주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은 아니 현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멀뚱멀뚱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가 226개, 그다음에 읍면동 하나 3,5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서울과 같은 그런 읍면동으로 424개로 구성이 돼 있으면 정책을 펼치기가 되게 편할 텐데, 한편으로는 전국의 3,500개가 다 다른 226개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라고 하면 답답해지죠. 그렇다고 서울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고 여기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변화에서 지자체 역할이 중요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 입장에선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약간 이제 과거에 한국이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체제를 계속 받아보니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로 의존적인 그러한 모습들, 아니 중앙정부 의존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곳곳에 나타나고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한데 그래서 지방에 가면 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들고 현장을 가보면 도대체 저쪽에서 쉽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가 저쪽 가면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여기 저희 딴 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이제 지하의 진단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래 이거 도대체 이거 갖고 내려가면 좋아할 곳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 지방 가면 도대체 저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다양성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정책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 정책 사업이든 아니면 정책에 어떻게 이 지역마다 다 다른 현장에 반영하는 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시는 세 가지의 부분들은 지향성이나 당위성들 차원에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그런 고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좀 서두가 본론이 버렸는데 서두를 좀 말씀드리고 토론문에 보시면 자료도 좀 나가 있어서 법률안이 지금 3개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주민자치라고 하는 저기 빠진 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이 다 됐죠. 중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방의 권한 강화나 전문성 강화나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나 뭐 여러 가지들에서 되게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26조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통째로 버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 1월에 들어서 한병도 의원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한병도 의원께서 14일날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날 김영배 의원이 또 입법 발의를 했고요. 2월 1일날 이해식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안 그리고 또 별도로 이제 전국 주민자치 중앙회 차원에서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을 기존에 사실 강법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낸 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다 지금 세 가지 안들을 지금 3단 비교처럼 해서 보여드렸는데 한병도 의원 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주민자치 조항들을 대부분 이 지방자치법을 가져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해식 의원 안은 지난번에 26조에 있었던 전부 삭제됐던 안들을 다시 그대로 갖고 와서 지방자치법 안에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김영배 의원 안은 모르겠고 이 안에 지방자치법 목적 부분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근데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한다 해서 주민자치가 껴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을 목적에 넣는 중요한 하나가 있고 뒷부분에 가면 딱 2가지 조항만 있어서 주민자치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주민총회 위원과 주민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두 번째에 별도의 법률로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이것과 아울러 주민자치 기본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되게 이제 상당히 많은 다른 기존의 세계하고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김상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중에 앞부분에 보면 주민총회와 관련된 권한의 문제나 지금 이제 공론장의 역할 정도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 김영배 위원회님의 그 주민자치 기본법 안에는 주민총회에게 상당한 권한들을 주고 이 권한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그것을 집행하고 사무국의 설치나 다른 지원기관이나 재정의 문제 뒷부분의 특별 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자산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우선 영재 로컬리즘 액트에 나와 있는 그 조항들을 여기에 싹 삽입 일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 만드는 과정에 뭐 자문도 하고 같이 했는데 해놓고 나면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 세 가지 지향점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그렇게 논의가 되면서 빠진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현실과의 문제, 좀 전에 최용재 부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에 혼재되어 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그것 때문에 그 조항 통째로 빠지는 상황에서 이게 혁신적인 나름대로는 그 안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 국회 논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 시범 실시가 2013년도에 31개, 2015년도에 49개, 2017년도에 83개, 2019년 4월에 214개, 그 연말에 408개,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626개입니다. 지금도 아마 막 하고 있어서 800여 개가 될 텐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3,500여 개 중에 8,900개 정도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제 현장의 움직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제가 서울의 수준이 꼭 서울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단위와 어떤 단위가 이 격차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제안들을 시도하려고 해도 현장의 역량이나 허약한 주민 역량들을 탓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쯤은 근데 주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해 보듯이 계속적으로 이 역량들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 아니면 그런 시범 실시나 그걸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 역량 타령은 또 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여기에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혹자의 말이라고 써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성공을 내고 우석기 박사님의 교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빼앗긴 본래의 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양한 권한이나 대표성, 민주적 운영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보장되고 운영될 때 실제적 주민자치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이 들고요. 전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은 지향점은 높게 하고 현실을 차근차근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읍면동의 행정이 자꾸 다시 대행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나 공동자치에 따라서 바꿔낼 것인가 그런 연구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논의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일도 5회와 6회의 유사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5회에서는 주민자치 기본법과 주민자치의 실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일 자료를 보면 주민총회 내용과 주민자치에 비슷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참고하시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최인수 박사님은 참 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법제도 관련하시다 보니까 이 현장의 중요성 같은 걸 굉장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3,500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그 시군구에서는 또 어떤 데서는 법이 없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디서는 찬동하는데 어디서는 또 반대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이걸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 주민의 권한과 뭐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지 뭐 등등의 것을 협력 강화하는 걸로 한다 하는 걸로 목표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거기에다가 관련시켜서 하느냐 하는 그 어려움 같은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 과정에서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아주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동국대학교의 최봉석 교수. 네, 방금 설교는 동국대 최봉석입니다. 굉장히 행정학적인 또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거 영향도 하면서 굉장히 발표 토론들이 움직여지고 있어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잘 제가 토론문을 써오긴 했지만 그 토론문을 읽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자치에 관한 것을 최초로 입안할 때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개정 법률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빠질 때 제가 직접 일선에서 법을 만지면서 관여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도 들은 바도 있고 또 법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고민들도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찬동 교수님께서 발제문에 거의 결론적으로 마을공화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들 즐거워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 빠진 이유는 마을공화국이 될까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애당초 주민자치회 그리고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논의가 처음에 있었던 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소위 마을자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논의들이 일선에서 있었고 이게 그 당시 행안부, 행자부를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제도화에 관한 반영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로 움직여지는 형식적 제도적 기구 안에서 몇 가지 주민 참여 제도가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어디에 소외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밑에 주민공동체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개선책으로 소위 말하는 마을 공동체에 관한 개념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정동을 광역화해서 광역행정동으로 만들고 이 광역행정동 내부에 주민조직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민됐었는데 행정동을 광역행정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동마다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는 쪽으로 가면서 주민자치에 관해서 주민들이 좀 활성화하게 하자라는 건데 그 당시에 행안부의 고민은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 보통 가면 소위 동사무소에 가면 주부들 클럽도 있고 운동 클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주민들의 복리 클럽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적인 수요에 따른 어떤 소위 NGO들이 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협의체 공동체 차원을 하자 이런 것들이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자치에 관해서 지방분권법에 있던 것들을 좀 가져오자 했는데 지방분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 주민자치는 이런데 여기에 관한 거 구체적인 건 법률이 정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방분권법에 있는 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집행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할 것인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법을 만들기에는 소위 입법을 하면서도 입법의 부담과 수요, 볼륨이 있거든요. 그거만 넣는 법을 만들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담아보자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약 3개조에 거쳐서 한 7개 항에 대해서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관한 개정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방분권법상의 개정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관이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바뀌는 이 법안에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없었던 내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주민자치회가 한마디로 위탁사무만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사무 또는 법령의 범위 내 사무를 처리하게 하니까 독자적인 사무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위 행정 시스템 외부적인 가능성들이 눈에 보인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 주민자치 대표를 갖다가 선임하게 돼 있는데, 이 대표의 선임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거대 동네 동장 같은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자체적 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적 대표와 기존의 제도적 대표와의 이 관계 설정,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들이 자치적으로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선거가 선관위나 이런 공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치적으로 뭐 추대하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거법을 또 마련해야 될 문제가 않는다. 이런 부담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의 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갖다 놓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 5대 협의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 4대 협의체가 국가 법령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과 별도로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주민자치 전국 조직에서 국가 법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 한계점을 어디까지 가져갈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각계에 있어서 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 법원과 또 선관위 전부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 일부만 담고 일부만 뺄 건가? 아니다. 차제에 다른 법을 만들든가, 수기가 필요하니까 국민적 합의를 다시 얻자. 그래갖고 이걸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논의와 함께 등장한 게 또 소위 이제 일부 정치 분류에서는 이게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갖다가 크게 가져올 수 있어서, 만약에 여든 야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소속 정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과 주민자치회, 그 지역의 고유한 주민들의 연합체에서 또는 그들의 대표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질 경우에 지역 공동체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위 야당의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법의 제일 앞에 있는 목적 규정에서 애당초는 주민자치를 목적 규정을 했다가 주민참여를 목적 규정으로 바꾸는 것에도 사실 역으로 이건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처음 나왔을 때 주민자치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거 숨겨진 혁명적 규정이 숨어있다. 예. 이게 혁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스멀스멀 이게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 이걸 간파했다기보다는 여기에 우려한 어떤 제도적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전부 다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앞에 토론자이신 우리 지방행정부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이후에도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민자치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노력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원 중에서 한명보 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법 또는 주민자치 기본법,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는 거에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고, 저도 이제 그때 패널로 참가해서 같이 토론했는데 행안부 쪽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행안부뿐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시도지사 협의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냈던 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세미나의 결론 부분에서 한명도 의원은 직접 그러면 이걸 갖다 주민자치 기본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로 해서 지금 법률안에 기존 전문 개정안에서 조금 강하다고 표현됐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개정법에 담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좀 더 심도 있게 오랫동안 중장기적인 연구 과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들이 그 당시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다른 의원들 두 분께서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드시고 또 주민자치 기본법도 만드는데, 이 주민자치 기본법은 소위 말해서 주민에 관한 지방자치 관련법에 있는 규정들 속에 주민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걸 다 끌어모아갖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키자라는 통합법으로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기본법의 목적은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전체를 하나의 독립법안으로 묶자라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주민자치에 관한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주민 참여를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걸 빼나가서 주민에 관한 정부를 갖다가 독립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해안부에서 토론회 한다고 뭐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자치 기본법에 관한 해안부에 준비된 안이 있습니까? 없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강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안부 안에서는 여기에서 준비된 안이나 또는 고려하고 있는 또는 기존에 있는 안 중에 유력한 안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초기 작업으로 한번 우리가 토의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의 필요성, 그 주민자치 확대에 관한 것, 심지어 나가서 주민주권의 이제 확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주민자치회를 특정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개별법에 들어올 수 있는가, 또 그 내용이 우리가 기존의 분권법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다 확충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안에 있었던 그런 정도 수준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부분에 대한 연구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내용 그대로라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내셨지만 이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 하더라도 이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된 법안, 아니면 정리된 법안을 넘어선 것도 좀 더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좀 사회적인 또는 정부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한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석 교수님, 최봉석 교수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때,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 입법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4대 지방협의체가 다 반대한다는 걸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자기네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저희들만 지방자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민들 실제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들이 그 밑바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자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반대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나 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입법 정책적인 면에서 결국 주민자치에 관한 주민에 관한 모든 조항을 전부 뽑아가지고 한데 통합된 법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통일된 법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입법론적인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신 거 참 좋았고요. 아니 그런 법안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여튼 그걸 잘 극복하는 방안을 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방법론을 우리 전상직 회장님과 우리 연구를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 조금만요. 네, 그러시고 자, 그럼 이제 토론자로서 마지막에 우리 주민자치 여성 회장이신 조경수 회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경수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했고, 경험을 하는 과정에 행정과 또 지역사회 주민들, 단체장들과 또 통이장님들과 또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진짜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하고 주착을 하고 수년간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또 최인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최봉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점점 더 주민자 제국이 미국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또 뭐 행정과 또 사회적 현장의 그 경험, 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또 최봉석 교수님께서 또 행정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촉망만 해서 그런 걸 버무려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또 이제 간략하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민이 주체이고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 주민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발제문 내용에 그 갈마일동의 그 애로사항들, 또 주민자치위원인데 또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이제 그 발제 내용에도 있고, 또 뭐 그 재정이나 또 그 갈마일동에 보면은 그 실행을 하면서 진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실행하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복잡 미묘한 그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자치 시범 실시를 하는 과정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하셨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했었던 사례들은 없었는가? 주민자치 위원들이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그거를 지난번에 여기서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이 느끼는 것을 해관계에 계시는 최인수 박사님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러면은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 2년의 그 경험을 진짜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입안을 하실 때 이러한 주민의 입장에서 그 주체를 하고 이분들이 진짜 실행을 하고 당사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희망, 또 주민 주도의 진짜 자치분권을 하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저게 단원의 과제에 적합한 그런 주민자치회를 입안을 하셨는가. 그러한 거를 지금 대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최근에 그 발제문 이외에도 춘천시의 지난 19년도, 20년도에 한 내용의 그 강남동의 사례를 제가 거기다 이제 토론문에 쓰기를 했습니다만, 행안부 시범 실시 표준 조례 안에 있는 것 외에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준용에 따른다. 완전히 그 시에 복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그러지 않아도 조례로 정하면서 복속이 되는데 또 그런 거를 또 대못을 박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주민자치단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강남동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19,000명이에요. 조금 넘어요. 근데 지난 전년도에는 주민총회 대표의 총 투표수가 120명인데 이번 20년도에는 주민총회 총 대표가 81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주민자치 사업들을 벌일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주민자치위원만 대표성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체의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그 어느 정도 참가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거가 그게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것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 그 주민자치 원리에 보면,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해보면 민주성과 대표성, 자치성, 권한 강화, 의사결정 기구의 주민자치회라고 하셨는데 2년 동안 하시면서 과연 이러한 게 그 주민자치 원리의 속성과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발의된 내용에서 주민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진짜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사람이 주민인데 이렇게 행정이나 정치나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진짜 주민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주민 역량이에요. 최근에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지만은 그럼 주민의 역량이 우선인가?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주민이 따라와야 그게 역량 강화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주민 99년부터 2017년 8년 현재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그러한 역량 강화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왜냐? 이 법제도도 심의 기구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됐어도 주민자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뭐를 자치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량도 사실은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역량 강화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우선을 그걸 올려서 그걸 맞춰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주민의 그 수준에 맞게 진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 다양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능력도 다르고 재정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사안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인구가 다르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제도로서 해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고을고을의 그 자율성과 다양성, 독립성을 주시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지금 뭐 한국 국민들은 좀 우수한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국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러한 발마활동과 이렇게 주민의 위원으로서 주체성 이런 거 참여 동기 이런 자존감들 이런 건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위원이 자존감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참여 동기가 발생이 되겠으며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는가 이러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힘들고 그냥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 법을 좀 제대로 된 것을 희망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표시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봤느냐 하는 말씀 그런 지적이 있었고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자율성이 없고 완전히 복속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시범 실시 과정에서 보면은 주민자치가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다는 거하고 주민 역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역량에 맞게 지역별로 다 특성이 다르니까 이 재정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맡겨준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로어에도 좀 시간을 좀 들여서 토론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어를 대신해서 우리 회장님한테 조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죠. 중요한 자료 안내 좀 드리려고요. 네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내드린 이 자료 있죠, 그죠? 아까 최인수 박사님 한병도 의원안 있잖아요. 이 1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3페이지에 보시면 한병도 의원안에 관해서 제가 비판적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제목 보면 한병도 의원 발의안 주민자치를 시군구에 신탁통치하자는 법이다. 근데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그림 있는 거 하나만 볼까요? 주민자치 권력의 변천.
98년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 동작하고만 잘 지내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끌고 들어오고 읍면 동작 들어오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세 세력을 상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조례가 나오면서부터는 행안부가 시민단체 끌고 오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했어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 지형도라는 이런 걸로 이제 분석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연배 의원안 있잖아요. 김연배 의원안, 이거 나는 이 제정신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왜 내가 그 말씀 드리냐면, 이 행안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통리는 절대 못 내준다. 통리장 포기 못하겠다. 그럼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만들어 놓고는 이 사람들이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는 또 못하겠다. 실제는 통리를 그냥 주민자치로 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내주고 그냥 통리의 문제 가지고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면 더 커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시민단체가 개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구도가 여기 다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하는 게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고 그래갖고 오는 사람 데리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엉성한 게 최고 의결기구다. 내가 보기에는 선정기구지 의결기구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는 주민자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영역에 있던 사람이 공공영역으로 나와야 돼요. 공공영역으로 나와서 뭔가 공적인 일을 뭔가 해주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대가 안 주고 아주 저렴하게. 그러자면 정말 머리 좋게 정말 진짜 치밀하게 기획해야 됩니다. 그거를 치밀하게 기획 안 하고 주민들을 시키는 거는 주민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시민단체 보고 하라고 돈 주고 시켜버리고 이거 했어 하고 하는 기망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여기 그 시범 실시라는 이 구도 안에 들어있는 거라 저는 보면 그 시범 실시하는 거 표준조례하는 사기꾼 집단 같은 생각밖에 안 합니다. 너무 이제 격하게 한지 몰라도 진짜 참 가까운 내용이고 김영배 법안, 한병도 법안 다 보면 딱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보이고. 예.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지금 토론 내용을 다 들으시고 간단하게 뭐 이미나 설명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 겸 코멘트 해주시고 끝을내죠. 네.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또 법학계의 논의나 법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이게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현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의 이런 현실에서 한 번 아무튼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게 우리는 국가 주도의 관리를 해보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 시민사회 영역들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기본적인 관계는 계약관계로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학이나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이게 시도로 오고 시군구로 오고 읍면동으로 가면서 계약관계는 사라져버리고 명령관계로서 되면서 시민사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전환 시켜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논의들을 열린 생활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민주주의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정체가 공화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도 하면서 이게 국가나 또 지방 정부들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공화정적인 이런 개념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좀 보면서 이 지방 주민자치에 대한 설계들도 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한번 저도 이런 논의 과정을 해보게 되고요. 저도 이게 논의를 진전시켜 갈수록 점점 어려운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30초간 저기 우리 딱 30초만 간단하게 좀 제가 발제자가 됐는지 아닌가 싶었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아까 시범 실시와 관련된 효과평가, 실제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가 작년에 해가고 정책과제를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했었습니다. 2014년, 17년, 20년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 하나 있고요. 그 법은 어쨌든 제도는 법을 만드는데 이제 법에서 조례 위임하고 조례에서 그 안에 자치 규약이나 운영 채취에 위임하고 위임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큰 거리를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얘는 체계가 되어 있어서 주민의 권한들을 이렇게 뭐 뺏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국회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협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고 지금 저녁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리고 뒤에서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리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렵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 세미나가 그리고 이번 연속되는 세미나가 바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그래서 밑거름이 돼서 잘 출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남기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